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좋은 전원주택 부지 고르기입니다. 일반 개발행 허가로 만들어 놓은 전원주택 부지와 대지 조성 사업 부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원주택을 고를 때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 경관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곳의 토지를 구입해서 그 위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건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원주택 부지를 선택할 때에도 단독주택 한 채를 짓기 위해 소형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와 개발업자가 중대형 주택단지를 개발한 대지를 분양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허가 기준은 좀 복잡하지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자, 복잡한 허가 기준을 통과하여 만들어진 전원주택 부지는 개발행위 허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로 조성된 택지와 주택법에 의한 대지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택지 조성 방식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개발행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매수하면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 의무를 매수자가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기한 내에 목적 사업, 건축물을 건축하는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후에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되지 않아서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지목변경 신청 그래가지고 세 가지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러니까 준공 승인을 받아야만이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세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비도시 지역에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야 되는데 건축 목적에, 그러니까 건축 허가와 개발행 허가가 같이 돼 있는 경우에는 건축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목 변경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택법의 대지 조성 사업은 주택 건축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허가가 되지만 대지 조성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보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개발행위 허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140340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조성 사업 부지가 준공이 되면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지목이 대로 변경되므로 건축물을 지어야 할 기한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해서 기존의 지적 공부라는 건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말하죠. 기존의 지적 공부가 아예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500분의 1짜리 디지털 지적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 그래서 1910년대부터 일제의 잘못된 측량으로 생기는 경계 분쟁이 아예 없어집니다. 대지조성 사업에 있게 되면 말이죠. 이건 이제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공간정보법 86조에 보면 083조에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은 지적 확정 측량을 하라고 법이 강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택건설 사업만 했던 건데 대지조성 사업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법을 강화한 거죠. 다음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 단지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관, 우수관, 전기통신, 지중화 등은 얼핏 개발행위나 대지조성사업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대지조성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 예를 들면 도로 확보 기준도 더 강화되고요. 도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의무까지 있습니다. 주택법 15조에. 그래서 일반 개발행위 허가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준공 및 소유권 이전까지 주택법 및 부동산 개발업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를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부지보다 대지조성 사업으로 만들어진 전원주택 부지가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업법 제4조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지조성 사업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업법 등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좀 있어서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셋째, 개발행위 허가는 계획관리지역에는 3,000제곱미터까지 택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통상 5,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1,500평 미만으로 사업부지를 나누어서 환경 관련 허가를 피하고자 그 환경 관련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또 진입로 면적 등을 줄여서 분양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우선 분양가는 저렴할 수 있지만 여러 차례로 분할된 단지가 합해지면 결국 연접 제한은 피했다고 하더라도 진출입로가 나중에는 부족하게 되는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단지 전체의 가치는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리지역은 30,0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그러니까 9,000평까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환경 관련 허가,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환경 관련 허가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누어서 여러 번에 걸쳐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다 30,000제곱미터가 넘고 나면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대지조성 사업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되는 것으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진입로 면적도 충분하죠. 그러므로 사업 시행자 및 수분양자의 초기 부담이 클 수도 있지만 대지조성 사업으로 토지 연결 변경을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로 만들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되든 아니면 그 토지를 분양받는 수분양자가 되든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죠. 초기 부담이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단지 전체의 가치는 개발행위 허가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커져서 미래 가치는 훨씬 높습니다. 주택법 제4조에 보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결국 사전재 영향성 검토도 받을 수 있고 임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과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개발 후에 단지가 크게 조성되고 나면 미래 가치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개발행위 허가는 그 면적에 따라 진입로 확보 의무가 다르죠. 5,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개발은
4m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은 6m. 그러니까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은 6m, 3만 제곱미터 이상은 8m 이상으로 하되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근생과 단독주택, 그러니까 300평 미만의 단독주택과 일종 근생은 기존의 마을 안길 농로에 접속하거나, 그러니까 3m 내외의 기존의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진입로만 확보돼도 허가가 되므로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단독주택 부지는 추후 진입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발행위 허가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버리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아까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300평 미만으로 해서 뭐 한 채 두 채씩 이렇게 따로따로 짓게 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대지 조성 사업이 되면 대지 조성 사업 부지에서부터 진입로는 도시계획 도로, 시군도, 농어촌 도로 등 2차선 법정 도로에 연결되는 접속로의 너비가 최소 6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발 면적에 따라서 8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체 부지 중 도로 비중이 전체 면적의 15에서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평균 한 20% 정도 잡으면 됩니다.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내외의 진입로 때문에 나중에 고통받을 일은 전혀 없게 되죠. 그래서 대지 조성 사업의 장점이다 는 얘기고요. 다음 5번째, 농지 또는 임야를 전용해서 택지로 만들려면 전용 부담금이 부과되죠. 농지 전용 부담금, 산지 전용 부담금. 이 전용 비용은 분양업자가 납부해야 착공할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나 대지 조성 사업이나 양쪽은 비슷하죠.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한 개발 부담금은 비도시 지역의 경우 165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500평 이상의 면적을 건축 목적으로 형질 변경하면 부과됩니다. 이 개발 부담금은 준공 후에 정산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 개발 부담금 부담 주체는 사업 시행자이지만 대지 조성 사업이 상대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안전할 수 있고 준공되기 전에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그 부담 주체에 대해서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5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단독으로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하려면 첫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 두 번째, 건축허가 기준을 이해하면 되지만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임야의 경우에는 사전 재영향성 검토가 추가되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라는 환경 관련 허가 등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용도 지역 토지에서 어떤 건축물이 허용되는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에서 22와 그리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또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도시과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전원주택 허용 여부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에 단독주택 한 채를 건축할 때에는 진입로 확보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만 만약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인 부지이거나 또는 대지조성 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을 때에는 그 사업의 진행 여부를 허가청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조성 사업 부지는 기반시설 공사비가 개발행위 허가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그 외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공사비 외에 요인이 같았을 때, 그러니까 뭐 위치라든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위치 등이 같다고 봤을 때 공사비만으로 분양가가 30에서 80만 원 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조성 사업은 일반인의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도로 확보 면적이 훨씬 많고 기반시설이 훨씬 잘 되어 있으며 지적공부 정리도 잘 될 것이고 소유권 이전도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므로 대지조성 사업의 택지가 개발행위 허가 택지보다 나중에는 훨씬 좋은 택지가 될 것입니다.